마지막 통첩.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10월 오후. 북촌 한옥마을 골목 깊숙이 자리한 할머니의 헌책방. 할머니네 헌책방에서 홍 말분 74세 은 무거운 책상자를 들어 올리려다 그만 가슴을 움켜쥐고 털썩 주저앉았다. 어머니. 옆 건물에서 뛰어온 건 아들 홍기철 52세였다. 오래된 한약방을 운영하던 그는 어머니의 신음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괜찮다. 괜찮아. 말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지만 창백한 얼굴색이 그 말을 부정하고 있었다. 30분 후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기철을 마주했다. 심장 판막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비용은 대략 8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기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약방 수입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보험으로는 얼마나 30% 정도 커버됩니다. 그날 밤 기철은 어머니의 침상 옆에 앉아 고민에 빠져 있었다. 말부는 가쁜 숨을 쉬면서도 걱정스럽게 아들을 바라보았다. 기철아, 내 어머니. 책방 얘기 좀 하자. 기철의 입꼬리가 쓸쓸하게 올라갔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 낡은 책방 얘기였다. 어머니, 지금은 치료가 우선이에요. 아니다. 말분의 목소리가 갑자기 강해졌다. 은행에서 통지서가 왔더라. 2주 안에 3천만 원 갚지 못하면 책방을 압류한다고. 기철은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가 평생 고집 부려온 그 작은 헌책방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될 줄 알았던 일이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정리하세요. 요즘 누가 헌책을 사나요? 안 된다. 말분이 벌떡 일어나려다 가슴을 누르며 신음했다. 그 책방은 다음 날 아침 기철은 마지못해 책방 뒤편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년간 한 번도 정리하지 않은 곳이었다. 먼지투성이인 오래된 상자들, 곰팡이 냄새, 그리고 갖가지 낡은 서류들. 기철은 한숨을 쉬며 상자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일기장들이 들어있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기록들. 기철은 무심코 1960년대 일기를 펼쳐보았다. 1962년 3월 15일, 오늘 이혜민 선생을 다시 만났다.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다. 아이들이 굶고 있다고 하더라. 나는 그의 원고 뭉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둠 속의 꽃이라는 제목의 소설인데 정말 대단한 작품이었다. 하지만 그는 당장 쌀 한 가마니 값이 절실했다. 1962년 3월 20일, 이혜민의 원고를 500원에 사들였다. 그는 너무 고마워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 원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 1962년 5월 10일, 어둠 속의 꽃을 내 이름으로 출간했다. 출판사에서는 데이트를 예상한다고 했다. 이혜민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미 늦었다. 기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필체가 흔들리는 게 보였다. 1963년 2월 14일. 이혜민이 내 책방 앞에서 쓰러져 죽었다. 동사했다고 하더라. 나는 살인자다. 기철은 일기장을 떨어뜨렸다. 그날 저녁, 기철은 떨리는 손으로 어둠 속의 꽃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다. 아버지 홍성만의 대표작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1960년대 베스트셀러, 여러 번 재출간된 명작, 현재도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이혜민이라는 이름을 찾아보았다. 기록은 거의 없었다. 다만 1963년 신문 부고란에 작은 기사 하나가 있었다. 무명 작가 이혜민 32, 동사체로 발견. 기철은 책상에 머리를 밟고 울었다. 어머니가 그토록 고집하던 책방은 죽은 사람의 재능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죄악의 돈으로 어머니의 목숨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선택의 기로. 다음 날, 기철은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일기를 보여주었다. 말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이 일기장을 쓰다듬었다. 알고 있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밤마다 울던 걸 알고 있었다. 말분의 목소리는 메말랐다. 그 사람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나도 그랬고. 그럼 왜 책방을? 속죄하려고 했지. 말분이 가쁜 숨을 쉬었다.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에게 책을 공짜로 빌려주고 이혜민 씨 제사를 매년 지내고 기철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74세의 노인은 20년 동안 남편의 죄를 함께 짊어져 왔던 것이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말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혜민 씨, 가족을 찾아야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60년이 넘었는데 자식이 있을 거다. 찾아서 사죄해야 해. 기철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머니, 지금 상황을 보세요. 어머니 수술비도 책방빚도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일기를 가지고 출판사에 가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을지도. 안 된다. 말분이 벌떡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그건 더러운 돈이야. 우리가 쓸 수 없어. 그럼 어머니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말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차라리 그게 나아. 그날 밤 기철은 술집에서 친구 박상호와 마주 앉아 있었다. 너 아버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상호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기철은 잔을 비웠다. 이혜민 가족을 찾아보려고. 미쳤나? 60년 전 일인데 누가 있겠어? 그래도 해야지. 어머니가 원하는 일이니까. 상호는 고개를 저었다. 기철아, 현실을 봐. 네 어머니 수술비가 급한 거 아냐? 그 옛날 얘기에 매달릴 때가 아니잖아. 기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기철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옛 신문을 뒤지고 있었다. 이혜민의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다. 1963년 2월의 신문들을 하나하나 넘기던 중 작은 기사를 발견했다. 이혜민 씨. 두 남매 남겨. 동대문구 쪽방에서 동사체로 발견된 이혜민 32씨는 8세 아들과 6세 딸을 남겼다. 아이들은 현재 종로구의 한 고아원에. 기철의 심장이 뛰었다. 자식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곧바로 그 고아원을 찾아갔다. 하지만 60년이 지난 지금 그 고아원은 사라지고 없었다. 다만 인근 주민의 증언으로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1970년대에 다른 시설로 이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기철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적했다. 구청, 시설, 교회, 여러 곳을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단서를 찾았다. 이혜민의 아들 이창호 68세는 부산에서 작은 수산업을 하고 있었고 딸 이명자 66세는 대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만남. 부산행 KTX 안에서 기철과 말부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말분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 일은 꼭 해야 해.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감만동의 작은 수산물 가게 앞에 도착했다. 이창호 수산이라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가게 안에서는 60대 후반의 남자가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진에서 본 이혜민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이창호 사장님이신가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기철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저는 홍기철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가게 뒤편 작은 사무실에서 기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다. 아버지의 일기, 60년 전의 진실,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져 왔던 이야기를 창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소설을 썼다고요? 네. 어둠 속의 꽃이라는. 그 책. 창호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중학교 때 읽었는데 참 좋은 작품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아버지 작품이었다고요?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창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었다. 그래서 뭘 바라고 오신 겁니까? 사죄하러 왔습니다. 60년 뒤에요? 창호의 목소리에 비꼬는 투가 섞여 있었다. 참 늦었네요. 말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창호는 말분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요. 아버지 얼굴도 잘 기억 안 나고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항상 원고지에 뭔가 쓰고 계셨다는 것.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아버지는 그걸 쓸 때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창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행복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얘기군요. 대구의 세탁소도 마찬가지였다. 이명자 66세는 기철과 말분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한참을 울었다. 저는 아버지 기억이 거의 없어요. 너무 어렸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가끔 얘기해줬어요. 아버지가 글 쓰는 걸 좋아하셨다고. 명자의 세탁소는 작았지만 깔끔했다. 그녀는 평생 남의 옷을 빨아주며 살아왔다고 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기철이 사정을 설명하자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저작권료를 받고 싶어서 온 건 아니에요. 저희도 먹고 살기 바빠서. 아니에요. 말분이 간절하게 말했다. 돈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싶었어요. 명자는 말분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알아요? 추위 때문이 아니에요. 절망 때문이에요. 아, 말분의 어깨가 떨렸다. 남의 재능으로 돈 벌어서 잘 사셨죠?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합의점. 서울로 돌아온 기철과 말분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창호와 명자 남매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그들은 분노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았다. 그저 무관심했다. 어머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아니야. 말분이 침대에 누운 채 중얼거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 이상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저작권료를 돌려줘야지. 기철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그들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포기한 거야. 60년 동안 포기하고 살아온 거라고. 그날 밤, 기철은 출판사에 전화를 걸었다. 어둠 속의 꽃의 저작권 현황을 문의하기 위해서였다. 담당자는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성만 선생님 아드님이세요? 아직도 그 책이 꾸준히 팔리고 있어요. 연간 저작권료가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5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만약 진짜 작가가 따로 있다면 이건 큰 사건이 될 텐데요. 문학계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기철은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연간 500만 원이라면 60년 동안의 누적 금액은 3억은 좋게 될 것이었다. 일주일 후 기철은 다시 부산과 대구를 오갔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창호와 명자를 함께 만나 제안했다. 출판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의 저작권료가 상당합니다. 그 돈을 모두 당신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얼마나 되는데요? 약 3억 정도 예상됩니다. 창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60년 만에 3억이면 이자 치면 얼마나 될까요? 농담이에요. 창호가 손을 저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한테 그 돈이 필요해요. 명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나이가 들어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기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창호가 말했다. 뭔가요? 진실을 공개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작가였다는 걸 세상에 알려주세요. 진실의 무게. 2개월 후 문학계는 큰 충격에 빠져 있었다. 60년 동안 홍성만의 대표작으로 알려졌던 어둠 속의 꽃의 진짜 작가가 이혜민이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다. 문학계의 권위자들은 문학사를 다시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홍성만과 그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다. 기철의 한약방 앞에는 사기꾼의 후예라는 낙서가 새겨져 있었다. 단골 손님들은 하나둘 발걸음을 끊었다. 말부는 심장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더뎠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기철아. 뭐가 미안해요? 너까지 힘들게 만들어서. 기철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옳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지? 기철은 대답할 수 없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지. 한편 창호와 명자 남매도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의외였다. 저희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창호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냥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홍성만 씨 가족을 원망하지 않나요? 기자가 물었다. 70년 가까이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원망은 독이라는 것. 저희 아버지도 원망 속에서 죽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명자도 덧붙였다. 홍성만 씨도 평생 괴로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 아들이 직접 와서 사과하는 걸 보니까 그 가족도 피해자인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말분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다. 하지만 책방은 문을 닫아야 했다. 손님이 끊겼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시골로 내려가는 게 어때요? 아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하지만 기철아, 할머니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말분의 제안은 의외였다. 창호와 명자를 서울로 불러서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는 것이었다. 무슨 일요? 작은 출판사를 만들자. 이혜민 씨 이름으로. 창호와 명자는 놀랐다. 할머니, 저희는 출판업을 모르는데요. 배우면 돼. 나도 책방을 50년 했어. 명자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돈은 어떻게 해요? 저작권료로 시작하자. 그리고 말분이 잠시 망설였다. 내가 가진 것도 다 넣을게. 이혜민 출판사가 문을 연 것은 그의 말이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네 사람은 열심히 일했다. 첫 번째 출간작은 어둠 속의 꽃 개정판이었다. 이혜민의 이름으로 다시 나온 이 책은 큰 화제가 되었다. 두 번째 작품은 말분이 직접 쓴 회고록 묻힌 진실이었다. 이 책에는 지난 60년 동안의 이야기가 솔직하게 담겨 있었다. 1년 후 출판사는 흑자를 기록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책들을 꾸준히 출간했기 때문이었다. 기철은 한약방을 정리하고 출판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창호는 부산에서 올라와 영업을 담당했고 명자는 대구에서 지역 총판을 맡았다. 네 사람은 이상한 가족이 되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공통의 아픔과 목표로 연결된 가족이었다. 에필로그. 말분 79세 은 여전히 출판사에 나와서 일했다. 심장병은 완치되지 않았지만 의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창호와 함께 아버지 이혜민의 묘를 찾았다. 60년 만에 찾은 무덤은 초라했지만 그들은 정성스럽게 벌초했다. 아버지, 늦었지만 찾아왔어요. 창호가 중얼거렸다. 말부는 무덤 앞에 국화꽃을 놓으며 말했다. 이혜민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생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기억될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을 흩날렸다. 돌아오는 길에 창호가 말했다.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한 것. 말부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는 좀 해. 하지만 후회하는 이유가 달라졌어. 뭐가요? 예전에는 들켜서 후회했는데 이제는 더 일찍 밝히지 못한 걸 후회해. 창호는 웃었다. 할머니답네요. 그런데 창호야. 네? 너희 아버지가 쓴 소설이 또 있을지도 몰라. 정말요? 홍성만이 가져간 게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 더 찾아봐야지. 창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다. 5년 후 위기의 전조, 이혜민 출판사가 안정궤도에 오른 듯 보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다. 홍기철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변호사 김동욱입니다. 홍성만 씨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기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죠? 직접 만나서 얘기하죠.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습니까? 폭탄 선언. 다음 날 강남의 한 대형 로펌에서 기철과 말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홍성만 씨가 표절한 작품이 어둠 속의 꽃만이 아닙니다. 김동욱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다. 최소 5편 이상의 작품이 더 있습니다. 말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5편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피해자 유족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파일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 봄날의 소나기, 고향의 달빛, 어머니의 편지 등 홍성만의 대표작들이
모두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표절한 것이었다. 총 피해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약 15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자 포함해서요. 말분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배신의 진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창호였다는 사실이었다. 창호 씨가 왜? 기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다. 창호 씨는 아버지의 다른 작품들을 찾던 중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들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피해자 유족들이 먼저 연락을 취했더군요. 그래서 창호가 우리를 배신한 겁니까? 배신이라기보다는 복잡한 심경인 것 같습니다. 창호 씨도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의 상황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창고의 비밀. 그날 밤 기철과 말부는 다시 책방 창고를 뒤졌다. 이번에는 더욱 철저하게. 어머니, 여기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기철이 바닥을 두드리며 말했다. 소리가 다르네. 말분도 귀를 기울였다. 바닥판을 뜯어보니 그 아래에 또 다른 비밀 공간이 있었다. 그 안에는 홍성만의 진짜 일기가 숨겨져 있었다. 1961년 11월 30일, 오늘 박영수의 원고를 손에 넣었다. 봄날의 소나기라는 제목이다. 그 친구가 병원비가 급하다고 하니까 50만 원에 사줬다. 물론 내 이름으로 발표할 생각이다. 1963년 8월 15일, 김소연의 고향의 달빛도 구입 완료. 이번에는 100만 원이었다. 좀 비쌌지만 워낙 좋은 작품이라. 1965년 4월 20일, 이제 나는 유명 작가가 되었다. 하지만 잠들 때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박영수는 결국 술병으로 죽었고 김소연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었다. 나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폐쇄 위기.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이혜민 출판사는 즉시 도덕적 파탄에 직면했다. 이혜민 출판사, 또 다른 표절 작품들로 설립? 문학계 사기극 그 이막이 시작되나? 피해자 유족들 15억 원 배상 집단소송 예고. 하루아침에 출판사 앞에는 항해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직원들은 하나둘 사표를 냈고 거래처들은 계약을 해지했다. 명자의 분노. 가장 큰 타격은 명자의 배신감이었다. 언니, 우리가 바보였어. 명자가 전화로 소리쳤다. 5년 동안 저 사람들과 가족처럼 지냈는데 결국 우리 아버지만이 아니었잖아. 명자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다른 피해자 가족들 만나봤어? 얼마나 처참하게 살았는지 알아? 박영수 아들은 아직도 정신과 치료받고 있고 김소연 딸은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평생 빚더미에 살았어. 명자는 즉시 부산으로 내려가 창호를 찾아갔다. 오빠, 우리가 너무 순진했어. 저 사람들은 변한 게 없어. 여전히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 먹고 사는 거야. 창호는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 명자야. 나도 너무 혼란스러웠어. 말분의 마지막 선택. 82세가 된 말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기철아, 내 어머니. 내가 너무 순진했나 보다.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제대로 몰랐어. 5편이 아니라 10편, 20편일지도 몰라. 말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다. 이혜민 출판사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다른 피해자 가족들에게 나눠줘. 어머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말분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 찼다. 그냥 벌 받고 살아야지.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은 단순한 사과와 배상을 넘어서 홍 씨 일가의 완전한 몰락을 원했다. 그들의 70년간 쌓인 한은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다. 그 집안은 뿌리째 뽑아버려야 해. 박영수의 아들이 기자회견에서 소리쳤다. 70년간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을 똑같이 겪어야 해. 10년 후 이혜민 출판사는 결국 문을 닫았다. 말분과 기철은 모든 재산을 잃고 지하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말분은 84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원고를 읽고 있었다. 이제는 출판사가 아니라 동네 독서실에서였다. 무료 원고 검토 봉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할머니, 오늘은 좀 쉬세요. 기철이 말했다.
그는 이제 택배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아직 읽을 원고가 남았어. 내일 읽으면 되죠. 아니야. 이 원고 쓴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아마 밤잠을 못 이루고 있을 거야. 기철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어머니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창고와 명자의 갈등. 창호와 명자는 각각 73세, 71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갈등 중이었다. 창호는 말분과 기철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명자 때문에 괴로워했다. 명자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도 나이가 들었어. 오빠는 너무 착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몰라? 이용한 게 아니라 같이 속은 거야. 저 할머니도 평생 모르고 살았던 거라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저 집안이 우리 집안을 망쳤잖아.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두 남매의 갈등은 깊어졌고 가족마저 분열되었다. 마지막 만남. 어느 겨울날 말부는 혼자서 이혜민의 묘를 찾았다. 낡은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며 도착한 묘지는 여전히 초라했다. 이혜민 선생님. 말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결국 제대로 못 해드렸네요. 무덤 앞에 놓인 국화꽃은 시들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무덤이었다. 창호와 명자가 더 이상 오지 않아요. 제가 망쳤어요. 모든 걸. 바람이 불어와 마른 낙엽들을 흩날렸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창호가 서 있었다. 할머니, 창호야. 어떻게... 기철 씨가 연락했어요. 할머니가 여기 온다고. 두 사람은 말없이 무덤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미안해요. 창고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어요. 아니다. 네가 옳았어.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옳았어요. 처음에 우리 아버지 일만 생각했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되지 않았을 텐데. 말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창호야. 진실은 다 밝혀져야 하는 거였어. 설령 우리가 망하더라도.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죠? 옳은 일을 했는데. 옳은 일이 쉬웠다면 세상에 나쁜 일이 없겠지. 최종 장면? 5년이 더 흘렀다. 말부는 89세가 되어 몸이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어느 봄날 한 젊은 여자가 도서관을 찾아왔다. 혹시 홍말분 할머니세요? 네. 그런데 저는 박영수 작가의 손녀 박지은입니다. 말분의 얼굴이 굳어졌다.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은은 한 권의 책을 내밀었다. 표지에는 박영수 전집이라고 쓰여 있었다. 할아버지의 작품들을 모아서 출간했어요. 할머니가 5년 전에 주신 돈으로요. 말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할머니께 감사드리고 싶어서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할아버지 작품들이 영영 묻혔을 거예요. 아니다, 아가야. 내가 오히려... 할머니, 지난 10년이 힘드셨죠? 말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인정이었다는 걸. 지은은 말분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제 충분해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모두 이제 평안히 쉬세요. 그날 저녁 말부는 기철과 함께 작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기철아, 내 어머니. 이제 됐다. 무엇이 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철은 알고 있었다. 70년간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았다는 뜻이었다. 에필로그 1년 후 말분이 90세 생일을 맞던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다. 명자였다. 할머니. 명자는 문턱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명자야, 들어와. 할머니, 저 미안해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난 5년 동안 할머니를 너무 원망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증조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말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래서 답해줬어요. 아니다. 증조 할머니는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명자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우리 아버지 마지막 원고예요. 창고에서 찾았어요. 사랑하는 딸에게라는 제목이에요. 말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명자야, 할머니.
이 원고도 출간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다. 90세와 71세, 서로 다른 세대였지만 같은 아픔을 나눈 사람들이었다. 마지막 선물, 그 해가을, 작은 독립출판사에서 사랑하는 딸에게가 출간되었다. 이혜민의 마지막 작품이자 딸 명자에게 남긴 편지 같은 소설이었다. 출간 기념회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열렸다. 말분, 기철, 창호, 명자, 그리고 몇 명의 독자들이 전부였다.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아, 아버지가 너에게 남길 수 있는 건 가난뿐이지만 그 가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만큼은 물려주고 싶다.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사람의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지켜나가거라.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명자가 일어나 말했다. 아버지, 늦었지만 딸이 아버지 마음 이어받겠습니다. 진정한 끝. 90세가 된 말부는 이제 거의 움직일 수 없었지만 여전히 매일 1시간씩 책을 읽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사랑하는 딸에게였다. 어느 겨울 아침, 말부는 그 책을 펼쳐든 채로 조용히 잠들었다.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떠 있었다. 장례식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박지은을 비롯한 다른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말분이 도서관에서 도와준 젊은 작가들이었다. 창고와 명자는 관 앞에서 말했다. 할머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할머니가 지켜낸 것들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기철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마지막 일기를 발견했다. 2024년 12월 24일, 90세. 기철이 내일이 크리스마스라고 케이크를 사왔다. 나는 이미 충분히 선물을 받았다. 70년 만에 진실을 말할 용기를, 그리고 그 진실을 받아줄 사람들을. 이제 정말 됐다. 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을 거부합니다. 현실에서 도덕적 선택은 종종 고통을 수반하며 그 고통에는 끝이 있지만 완전한 해결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 자체가 아니라 그 선택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말분 할머니의 90년 인생은 그것을 증명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용서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용기이며 때로는 화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진실입니다.